안녕하십니까. 진박 야부리 TV의 야부리진 야부리 박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용도 후리 건축물입니다. 제가 이제 생각한 건 비욘드 존이. 예, 비욘드 존. 우리는 지금 건축물 보면 용도가 다 정해져 있어요. 허가 날 때부터 정해져 있죠. 뭐 도시의 결정을 때부터 정해지죠. 여기는 주거가 몇 프로, 오피스가 몇 프로, 오피스텔이 몇 프로, 흙수저와 금수저가 정해져 이제 토지에. 호텔이 몇 프로, 뭐 이렇게 이제 호텔도 뭐 생활용 숙박시설이 몇 프로, 예. 일반 호텔이 몇 프로 이게 다 정해져 있고 또 한 번 정해지고 나면 이제 그렇게 건물 지어야 되잖아요. 짓고 나면 또 용도 변경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 용도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용도 프리 그런 건축물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 요즘처럼 주택이 많이 주거지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거로 바꿀 수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사무실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또 사무실로 바꿀 수도 있고 호텔이 필요하다면 호텔로 바꾸고 얼마 전에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이 너무 과다해가지고 오피스텔로 바꿨잖아요. 제가 실제 한번 그 프로젝트 좀 자문에 참여해봤더니 넘어야 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다행히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적극적인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좀 수용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법령 자체를 용도 후리 건축물이라는 그걸 도입을 하면 이게 모든 데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특히 도심지 같은 데는 용도가 수시로 이렇게 수요가 달라지는 데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금 도시환경 정비 사업 지금 굉장히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러면요. 지금 현재의 행정들이 어떠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주거나 오피스나 용도가 정해져요. 그리고 주용도가 만약에 오피스야. 그런데 여기다가 오피스가 지금 시장이 오피스들을 그러니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오피스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걸 용도를 바꾸려고 인허가 행정행위를 다시 하려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야. 지구 단위도 다시 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러한 것들처럼 용도를 사업 진행을 하다 플렉시블하게 이게 시장이 안 좋아서 우리 오피스에서 오피스텔로 바꿀래요. 이게 된다 그러면 기간 단축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거예요. 2년 걸리시는 거 아시죠? 이거 처음 지구 단위부터 도시환경 가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가는 사이에 시장이 이상해. 바뀌어. 시장이 계속 바뀌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면 저 세운상가, 세운지구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주거가 시장이 안 좋아. 그래서 가다가 오피스로 바꿔. 2년 걸려. 가다가 주거 시장이 또 안 좋아. 오피스로 또 바꿔. 그러다 오피스텔로 중간에 한 번 바꾸고 호텔로 한 번 바꿨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지역을 그래서는 안 되고 필요한 어떤 도심의 일정한 구도심 우리 광고 같은 거 광고 프리 어떤 그 비욘드 그 레귤레이션 그런 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특정한 지역은 좀 그렇게 해서 용도가 어떤 도시 변화 흐름에 따라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 의미로 그렇게 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맨 처음부터 이제 주차장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지구 단위 계획서부터 정해놓으니까 도시부터 바꾸려면 거기서부터 다 바꿔야 되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구조가 안 맞고 해가지고 결국 안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좀 과감하게 제안을 한번 하고 싶고요. 지금 미국 같은이나 유럽 같은 경우 봐도 뭐 교회가 필요가 없으니까 주거시설로 바뀌고 그렇죠. 바로 바뀌고 막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가율을 좀 높여야 됩니다. 자가율. 지금 국민 10사람 중에 이제 세대로 따지면 10세대 중에 6세대는 자기 집에 살아요. 4세대는 임대 삽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면 이게 바뀌어. 10세대 중에 4세대만 자기 집에 살고 6세대는 임대 살아요. 근데 이게 뭐 어제 오늘 그러느냐? 그렇죠. 그게 아니고 통계가 나온 이후부터 그래요. 거의 한 30년 동안 이 비율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자가율이 조금씩 늘긴 하는데 그렇게 크게 늘질 않아요. 근데 잘 알지만 우리가 지난 세월 보면은 이 끊임없이 인플레이션이 되고 또 경제 성장 흐름에 따라서 이 집값은 오르게 돼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30년 전에 3억 했던 게 지금 30억이에요.
10배 올랐네요. 그러면은 30억이면 3억 할 때 한 1억 6천쯤 했을 거 아니에요, 전세가. 그렇죠. 그러면 지금 16억 한단 말이죠. 그럼 3억 사는 사람은 30억 됐는데 본인이 노력한 건 없어요. 그냥 올랐을 뿐이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세입자, 전세를 살았다. 1억 6천 살던 사람이 16억 뭐 그냥 된 게 아니잖아. 이거 교수님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해야 돼.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자가율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결국 자가율을 올리려면 공급을. 아니 공급을 그동안 안 했나요? 공급을 굉장히 했음에도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건 자기의 판단이죠. 그러면.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가율을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이 국민들이 자가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제 내 수익 외에 집을 빨리 살 수 있는 건 장기 저리 대출 이런 상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지금 신혼부부나 뭐 기타 뭐 저 청년들이나 지금 그런 상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리로 장기 대출해주는 그런 상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즘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신혼부부하고 사회초년생, 네. 그 다음에 생애 첫 분양자, 네.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과감한 혜택을 해줘야죠. 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되게 월세 살겠죠, 전세 살죠.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을 받을 건데 과감하게 이분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모기지가 있잖아요. 네. 장기 저리 어떤 대출을 해주는. 예. 우리가 뭐 그런 비슷한 게 있긴 하지만 아직도 이자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낮춰서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된 것 중 하나가 지분 적립형 분양을 해주는. 저는 여기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봐요. 5억짜리로 한번 예를 들어보죠. 5억짜리 분양을 하면 이건 5억을 우리가 준공 때까지 다 내야 되잖아요. 네. 아니면 짜투리 한 1억쯤을 놔뒀다가 그걸 이제 잔금 처리하면서 은행에 대출받는 그렇죠.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 지분형은 나 5억짜리 분양을 받아 나 1억밖에 없어. 나머지는 4억은 LH나 SH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걸 이제 필요하면 30년 동안 대신 이자는 없는 경우가 있죠. 중간에 이제 팔고 나가면 그 비율대로. 요게 위례인가 뭐 이쪽에서 한번 지분 적립형으로 택지 하나를 샘플링 해가지고 한번 GH에서 한번 시도한 게 있죠. 한수가 있죠. 근데 그보다 교수님 지금 주택을 소유하거나 토지를 소유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 거를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크잖아요. 근데 신혼부부나 특히 뭐 우리 청년들이나 내가 내 집 마련해서 애들 양육시키고 또 그게 재산이 좀 증식이 돼서 향후에 어떤 노후 대책이나 뭐 이런 거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일념으로 집을 막 사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때는 뭐 집 한 채 살려고 그러면 옛날에 이제 주택은행에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저리로 잘 해줬거든요. 그리고 또 퍼센티지도 한 뭐 70%, 뭐 80%까지도 해주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DSR, LTV 뭐 이게 적용해서 정책은 나와요. 뭐 완화해주겠다. 그런데 주택 가격이 평균 10억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 표 하나 이렇게 보시면 연소득이 6천만 원이야, 우리 직장인이. 근데 부부 합산해서 8천만 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1.5억까지 이제 완화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더 되면 부부 합산해서 뭐 2억까지 완화해 주겠다. 이제 앞으로 완화는 해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LTV가 70이야. 근데 DSR을 40% 적용한대. 그럼 이거 7월 달부터 이게 좀 더 강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저 신혼부부가 둘이 돈을 벌어서 10억짜리 집을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LTV 70% 오케이. 이거는 충족이 돼. 그런데 DSR이 40%야. 그러면 1억에 40%다. 그럼 4억이거든요, 4억. 10억짜리 집에 대출이 4억 언더로 되는 거야, 이게. 이것저것 따지면. 그럼 나머지 7억 정도 내 돈을 대야 되거든요. 6억에서 7억을. 그 신혼부부가 10년에서 7억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거꾸로 돼야 된다, 이거. 거꾸로. 아니, 근데 문제는 그래, 한 7억 빌려준다고 하면 문제는 이자예요. 네. 이자 저리로 해줘야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4% 이건 7억을 4% 하면 얼마죠? 250 되겠네요. 월. 네, 예. 그죠? 네. 한 사람이
연봉 탄 거는 이걸로 들어가야죠. 이제 생활비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그게 나중에 이제 금리가 올라갔다 그러면 5%막 되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낮춰줄 거냐. 그러니까 저는 뭐 DSR이나 LTV나 다 좋은데 그걸 규제를 하면서도 이걸 높여주면서도 그러면은 이자 부분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그 이자 낼 수 없는 부분으로 가면 이제 이게 타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양한 정책이 있어요. 그렇게도 한번 해주고 이렇게 나눠서 내고 싶은 사람 내게 해주고 메뉴를 굉장히 다양하게 첫 번째는 3기 신도시나 신도시를 공급을 할 때 주택 가격이 10억을 넘어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일단 정부의 역할이고요. 뭐냐면 토지 조성 원가가 있잖아요. 그거 토지 조성 원가에다가 뭐 우리가 보통 민감대 3기 신도시는 안 넘어갈 것 같은데 5억짜리가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6억이나 한 7억 되겠죠, 이제. 5억에서 아마 5억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돼야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강북의 뭐 도심지 역세권이나 그렇죠. 이제 그나마 3기 신도시는 나요. 뭐 1기 신도시나 뭐 2기 신도시 신도시가 특히 멀잖아요. 1시간 반, 2시간씩 걸려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혼부부들이 선택을 안 한다 이거죠. 월세를 많이 주고서라도 직주 근접하려고 하고 애들 교육 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오려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첫 번째 주택 가격에 눈높이를 맞추려면 도심지에서도 역세권 활성화나 역세권 고밀도 그다음에 그 주변에 뭐 1종, 2종, 3종 되어 있는 거 과감하게 준주거나 이런 쪽으로 풀어줘서 청년주택, 희망주택 뭐 존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서 용적률 인센티브 주는 건 반 민간이 가지고 가고 반은 가져와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급을 해줘야 된다. 이거 만약에 이렇게 해서 풀어준다 그러면 아마 이제 땅값이 또 올라가잖아요. 이게 청년주택 우리가 2030 할 때 느껴봤잖아요. 예. 그래서 민간한테 이렇게 과감하게 해줘도 어느 날 천지개벽을 하지 한 번에 주택 보급이 안 되더라. 청년주택 2030 76개인가 허가 나가지고 반도 못해서 반도.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물론 현장에 가면은 디테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가율을 어떻게 높일 거냐는 다양한 좀 정책. 아까 얘기했던 대출도 좀 완화를 해주고 금리도 좀 대폭 다운해주고 지분 적립형 분양도 해주고 좀 다양한 방법. 도심에 또 보급할 수 있는 용적률이나 이런 것도 과감하게 완화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저 서민주거 부분에 있어서 공공임대 주택 우리가 한 8%, 9%좀 돼요 전체 어떤 물량에. 그래서 OECD 평균보다는 높아요. 사실 공공임대 주택이 생각보다 우리가 많습니다. 물론 그걸 이제 100% 공공이 갖고 있어서 공공임대를 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전세가 갖고 전전세를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공공임대라고 이렇게 큰 틀에서 표현을 했을 때는 거의 10% 가까이 돼가지고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좀 상당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15% 정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올리고 품질도 높이고. 그렇죠.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온다 그러면 반대하는 이유가 서민주택 못 사는 사람이 들어온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좀 품질도 높이고 그래서 좀 다양한 좀 세대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수 있도록 품질을 높여주고 신혼부부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선택을 할 때 난 저기 절대 안 들어가 뭐 이게 아니고 야 우리 저기 한번 신청해보자 라고 할 수 있게끔 퀄리티를 높여줘야 돼요. 그다음에 그 8번째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저출산 관련해서 신혼부부 또 이 출산할 때마다 했던 인센티브를 줘서 저출산 문제를 주거 문제로 좀 해결을 해보자. 물론 저출산의 원인들을 보면 다양하죠. 많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주택 문제잖아요. 사실 우리가 주택을 보금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금자리의 의미라는 것 자체가 가정을 이루고 애를 낳고 거기서 애를 키우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보금자리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저출산을 해결하는 어떤 솔루션으로 주거 문제를 좀 다뤄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지금 제가 그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봤더니 이재명 후보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부분을 좀 더 정말 정교하게 좀 정책을 짜서 정말 그 신혼부부와 출산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주택 정책이 구현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예. 한번 제안을 했는데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첫 번째는 이제 공급이고, 공급.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제.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실버타운, 실버타운, 노인복지. 노인복지. 네 번째가 우리 국민 제2 주소지제. 네. 지방의 한 채를 더 보유할 수 있도록 해서 지방 소멸을 좀 막자 하는 거고. 다섯 번째가 용도 프리 건축물을 좀 제한을 해보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어떻게 하면 좀 자가율을 높일 수 있느냐 그런 정책들.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우리 공공임대주택을 좀 더 많이 보급을 해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좀 도모해보자. 품질도 높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덟 번째가 저출산 대책으로 주거 정책 솔루션을 찾아보자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제가 뭐 이 공직에도 있고 또 나와서 학교에 있으면서 주택 정책,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기 정부에서는 참 잘했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저는 사실 이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우리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거시경제에 따라 그렇죠. 시장에 맡기면서 정말 연착륙이 되도록 경착륙이 되지 않게, 그리고 늘 모니터링하면서 뭐가 문제인지 그 문제를 찾아서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정책을 실현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사실 정답이 없는 거거든요. 누구는 공급만, 누구는 규제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급하면서도 또 필요한 규제는 또 적절하게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뭐 부동산이 출렁거린다고 그냥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정책 발표하고 대부분 역대 그 정부가요. 그러한 정책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그래서 역대 정부가 보통 20차례 이상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만 26차례 발표를 해서 뭐 전혀 뭐 시장에 효능이 없었는 이런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했어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책을 발표하거나 하면 정말 무게 있게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을 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시장 경제에 연착륙할 수 있게끔 그러한 정책들이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정책 발효가 시대의 흐름, 시장 경제의 속도에 항상 늦어요. 그리고 그 정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은 또 발빠르게 대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이게 잡히겠다, 잡힌다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거꾸로 그거에 대한 강화를 하면은 시장의 어떤 부분에 조금이나마 좀 미칠 수 있겠다. 뭐 이런 거지. 이것으로 정책을 가지고 시장을 잡겠다, 시장을 주도해 가겠다. 이것은 이제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벌써 한 30년 이 업계에서 시장 경제에서 우리가 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차기 정부는 오히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거꾸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점과 요인들을 플렉시블하게 좀 대처를 해서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출산 장려 정책까지도 주택하고 연결된다는 거. 그래서 주택이 결국은 의식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한민국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정책은 항상 심도 있게, 그리고 또 너무 강화하지 마시고 좀 완화하는 부분에서 시장을 좀 바라봐 주시면 시장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오늘 차기 정부에 바라는 주택 정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